나는 결혼 생활이 개 한 마리 때문에 끝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서 있었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중이었으며 남편이었던 민수는 10살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을 뒤로 한 채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고 있었다. 출장이라도 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금동이는 내가 데려갈게. 너는 애나 잘 키워. 작별 인사도 대화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금동이는 우리가 아들 하람이 태어나기 전에 키우기 시작한 골든 리트리버였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침대 발치에서 잠들고 하람이랑 마당에서 쫓고 놀고 빨래 바구니에서 양말을 꺼내오는 게 마치 자기 임무라도 되는 것처럼 굴던 아이였다. 그런데 민수는 그 금동이를 아무렇지 않게 짐짝처럼 챙겨 가버렸다. 나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그녀가 끼어들었다. 민수의 어머니 영숙 씨. 늘 옆에 서서 참견은 하지만 정작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다. 문가에 서 있던 그녀는 가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미소도 아닌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걔는 훈련은 잘 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들은 웃었다. 정말 웃었다. 마치 내가 이제 고장난 장난감을 떠안게 된 것처럼. 반면 그들은 상품을 챙겨가는 승자처럼 구는 모습이었다. 엄마로서 이혼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내가 잃은 사람이라는 듯이. 그때 나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울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들 앞에서는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하람이가 그린 그림을 부엌 카운터에서 집어들었다. 햇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들 옆을 지나갔다. 왜냐하면 하람이는 바로 그 옆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9살인 하람이는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이어폰을 끼고 색칠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 자기 주변에서 폭풍이 부서지고 있다는 걸 몰랐다. 아직은.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의 약속을 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자기 잘못이라고 느끼게 만들지 않겠다고. 민수가 걔를 데려간다고 해도 괜찮았다. 영숙 씨가 이겼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었다. 나는 아이를 선택했다. 그 아이를 원했고 어떤 일보다도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특히 아픔 앞에서 웃는 사람들에게서. 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말하고 싶은 건 그 순간이 아니다. 당신이 꼭 들어야 할 건 몇 주 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 내 아들, 조용하고 섬세하며 모든 걸 지켜보던 하람이가 판사 앞에 다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판사님, 어제 아빠가 저한테 보낸 문자 읽어도 될까요? 그 순간 법정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판사는 눈썹을 들어 올렸다. 민수의 변호사는 창백해졌고 뒤편에 앉아있던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혀를 삼킨 듯이 굳어버렸다. 그 순간 그 작은 아이는 그 누구보다 강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진실이었다. 그는 단지 9살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그 방 안의 어른들은 처음으로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한 번의 싸움이 아니었고 한마디에 상처 주는 말 때문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건 수년간 지속된 조용한 침묵, 지워짐, 가스라이팅의 결과였다. 민수는 항상 내가 너무 과민하다고, 감정적이라고, 모든 걸 망치는 사람이라고 만들었다. 겉으로는 잔잔했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었다.
하람이가 울 때는 내가 아이를 너무 약하게 키웠다고 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잔소리라고 했고, 내가 결국 이혼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강조했다. 사람들은 민수의 말을 믿었다. 그는 말솜씨가 좋고 웃음이 매력적이며 웨이트리스에게 아가씨라 불러도 용서받는 그런 남자였다. 하지만 하람이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 민수의 얼굴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지 봤고, 내가 문장 중간에 말을 멈추는 것도 봤다. 더는 내가 진심으로 웃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다. 그리고 민수가 걔를 데리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 그날 밤, 하람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내 옆에 조용히 앉아 금동이의 낡은 목줄을 들고 말했다. 엄마, 아빠는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가 끝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한부모 가정에서 벌어지는 양육권 싸움을 상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함, 문을 쾅 닫는 소리,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 나의 싸움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남편 민수가 걔를 데리고 떠나며 웃음을 흘린 그날, 그 후에 남겨진 건 소란이 아닌 정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 같았다. 모든 서랍이 비워지고 옷걸이에서 외투가 사라지고 그 조용한 공간마다 그는 떠났다는 속삭임이 메아리쳤다. 처음엔 하람이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슈퍼히어로, 석양, 그리고 종종 금동이를 망토 두른 영웅으로 묘사한 그림이었다. 나는 괜찮은 척을 했다. 너무 과하게 잘하려 애썼다. 송을씨로 쓴 쪽지가 들어간 도시락,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한 권 더 읽어주기. 하람이는 다시 어둠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서 대부분 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유치원 이후로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우리의 작은 이룸짜리 아파트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나는 하람이의 방을 하늘색으로 칠했고 천장에는 별 모양의 작은 전등을 걸어두었다. 하람이는 그 별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간간히 들어오는 작업을 맡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빠듯했지만 하람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간은 아침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진짜로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눈을 뜨면 이미 하람이는 옷을 다 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시리얼 상자를 뚫어줘라 쳐다보면서도 한 입도 먹지 않은 채였다. 예전에 하람이는 아침이면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공룡과 우주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상어는 이빨이 몇 개인지 궁금해하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저 고요하고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민수와 처음 만났을 땐 그는 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었다.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고 야망이 넘쳤다. 그는 오래된 인쇄소에 명함을 맡기러 들어왔고 내 전화번호를 받아 나갔다. 1년도 안 되어 우리는 결혼했고 하람이가 태어날 즈음엔 나는 이미 민수를 위한 변명을 시작하고 있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퇴근 후 나를 데리러 오는 걸 까먹거나 출산 후 몸매에 대해 농담을 던지면서도 그걸 장난이라 치부했다. 나는 그저 힘든 하루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런 힘든 하루가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그는 집안의 온도 조절부터 아이 키우는 방식, 심지어는 내가 돈 쓰는 방식까지 전부 통제했다.
하람이가 감기에 걸리면 내가 아이를 나약하게 만들었다고 했고, 악몽을 꾸고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남자애가 우는 거 아냐 라고 윽박질렀다. 그때부터 나는 아이가 6살이 되었어도 아기 모니터를 켜놓고 자기 시작했다. 하람이 때문이 아니었다. 울지도 않는 아이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민수의 발소리와 문 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그런 민수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마당에서 바비큐를 열고 농담을 건네던 민수만을 기억했다. 영숙 씨, 그의 어머니는 특히 그를 신처럼 여겼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도 너 기분 맞춰주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네가 참 복받은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해진 채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그런 말 한마디에 입을 다물게 되었을까 하고. 나는 지쳐 있었다. 육아 때문만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점점 작아지는 나 자신을 부정하며 하람이가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느라 지친 것이었다.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는 거창하지 않았다. 불륜도 폭력도 아니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민수가 늦게 들어와 열쇠를 던지고 물었다. 하람이 받아쓰기 숙제 다 했어.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됐네. 너처럼 간신히 사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날씨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그러고는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확인하러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그가 잠든 뒤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끝났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3주가 더 걸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떠났다. 조용한 이별은 아니었다. 그는 금동이와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남은 체면을 싸그리 싸들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걔 데려간다. 너는 애나 잘 봐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하람이가 이혼 협상의 경매에 나온 물건인 양 취급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다. 나는 아이를 원했다. 그 아이는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아이였다. 민수가 그런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그런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하람이가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었는지 몰랐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그리고 판사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양육권 협의는 도심 한복판의 낯선 사무실에서 열렸다. 모든 것이 무색하고 생기 없었다. 베이지색 벽, 가죽 의자, 구석에 놓인 가짜 고사리 화분 하나. 분위기를 중립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오히려 숨이 막혔다. 민수는 10분이나 늦게 나타났고 블레이저를 걸친 채 마치 면접이라도 보러 온 듯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어김없이 따라붙은 영숙 씨가 있었다. 그녀는 접수대에 바나나빵을 담은 밀폐 용기를 내밀며 마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태연하게 굴었다. 나는 민수를 마주보고 앉아 그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그는 정중하고 차분하게 말했고 마치 아이를 깊이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보이려 애썼다. 일관성 있는 양육, 정서적 안정, 아이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 등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 내 피부를 스치듯 불쾌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뒤에서의 그의 진짜 얼굴을. 그가 하람이의 생일에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하람이가 아직도 야간등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도 전혀 모른다는 걸.
그는 편지함을 가지러 올 때에도 현관 밖에 서 있기만 했지 한 번도 하람이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이의 인생의 절반을 되찾고 싶다고, 마치 피자 주문이라도 되는 양.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이 쏟아졌다. 그 사람은 아이 안부조차 묻지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절반이나 가져가야 하죠? 민수는 몸을 뒤로 기대며 싱긋 웃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빠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하람이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였다. 승리를 위한 게임이었다. 이미지 관리였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영숙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람이가 채소를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요즘 사진 보니까 좀 부어 보이더라고요.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고 학교 등교 시간에는 민수가 갑자기 나타나 다른 학부모들에게 인사하며 1등 아빠 후드를 입고 그라놀라 바를 나눠주는 쇼를 벌였다. 그리고 하람이?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불편해 보였다. 아침마다 웃지 않게 되었다. 집에서는 점점 변화가 느껴졌다. 하람이의 질문이 많아졌고 그 질문들은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 왜 아빠는 엄마가 날 못 만나게 한다고 말해? 내가 무서워하는 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나쁜 거야? 금동이가 보고 싶을 때 울면 안 되는 거야? 그 마지막 질문은 내 마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었다. 그 아이는 금동이를 너무 그리워해서 가족 사진을 그릴 때마다 금동이를 꼭 포함시켰다. 그런데 요즘 그 그림 속 금동이는 언제나 나와 하람이 사이에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이. 어느 날 밤 하람이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너무 자주 울어서 내가 엄마랑 살면 이상해질 거래. 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그 아이를 꼭 안았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민수가 그걸 기뻐하길 원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지를 썼고 민수의 교묘한 메시지들은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다. 영숙 씨가 실수로 내게 직접 보낸 이메일들도 복사해 두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안 하면 너희 집안 사람들처럼 될 거야. 같은 내용들 말이다. 그 와중에 민수는 점점 대담해졌다. 하람이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또 안 된대. 놀랍지?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가 못 만나게 해. 전형적인 소의 유도였다. 하지만 그걸 판세에게 설명하려니 마치 유령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기분이었다. 내 변호사 윤정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솔직했다. 학대라든지 명백한 서류 증거가 없으면 판사들은 균형을 중시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려 하지 않아요. 그 말이 내게는 벽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민수가 가한 대부분의 상처는 멍이나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투였고 거짓말이었고 조용한 침식이었다. 하람이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 날짜는 정해졌고 나는 준비할 시간이 2주밖에 없었다. 매일 밤 민수와의 문자 내용을 정리하고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을 엮었다. 그렇게 하며 가장 조용한 싸움의 기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하람이 방에 들어가 아이를 확인하려 했는데 침대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을 들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했다. 엄마, 그 아이가 작게 말했다. 아빠가 이건 내가 보면 안 되는 건데 나 실수로 봤어. 그 아이는 화면을 내게 넘겼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내 속이 뒤틀리는 게 느껴졌다. 거기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다.
민수가 누군가에게, 아마 새 여자친구거나 친구에게 하람이를 너무 약하다고 표현하며 더 많이 양육권을 확보해서 고쳐야겠다고 말한 내용. 그리고 가장 끔찍한 한마디. 그 애랑 끝나고 나면 진짜 인생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람이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거야? 그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니야. 나는 말했다. 아니야, 우리 아가.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완벽해. 망가진 건 네 아빠야. 그날 밤 우리는 진짜 증거를 손에 넣었다. 단순히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람이를 위해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였다. 하람이가 그 문자를 보여준 날 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전까지 나는 폭풍 속을 그저 견디는 데에만 온 에너지를 쏟고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맞설 때가 온 것이다. 나는 하람이 침대에 앉아 태블릿을 들고 그 메시지를 또다시 읽었다. 그 애랑 끝나고 나면 진짜 인생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걔는 엄마 닮아서 매일 울어대. 쓸모없어. 이 말들은 명백히 하람이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아이에게 간 것이었다. 아마도 민수가 자기 연민을 팔며 불쌍한 싱글 아빠인 척하는 대상 중 하나에게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 하람이는 이미 읽었고 나도 그 진실을 봤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하람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담요 속에 파묻혀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싶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다 읽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람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읽기 싫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넌 나쁘지 않아. 걔가 틀렸어. 아주 크게. 그 말은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나왔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싸움이었다. 내 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건을 강요받으며 조용히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나는 이 고리를 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스크린샷을 인쇄하고 날짜별로 정리했다. USB에 파일을 백업했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에게 몇 개의 메시지를 읽어주자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결정적이네요. 정말 이걸로 판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람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나요? 그 말이 나를 잠시 멈추게 했다. 나는 아이가 증언대에 서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렸다. 겨우 9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차가운 법정과 냉정한 변호사들, 아버지를 직접 마주하게 만드는 건 너무 가혹한 일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민수가 떠난 직후 하람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엄마는 나한테 이상한 일 있으면 말하라고 했잖아. 지금이 그런 때야? 그는 말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래서 나는 그날 오후 부엌 식탁에 주스를 놓고 그레함 크래커를 함께 먹으며 물었다. 하람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판사님께 네 마음을 말할 수 있어.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자리에서도. 하람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쓴 문자 보여드려도 돼? 판사님은 진실을 아셔야 하잖아.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아가. 진실은 꼭 들려야 해. 그 다음 며칠은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흘러갔다.
윤정은 자료 제출 절차를 밟았고 우리는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법정에서 하람이가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서면 진술서가 사전에 판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영숙 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학교 하교 시간에 또 나타났고 하람이에게 액션 피규어와 함께 작은 카드 하나를 건넸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는 널 위해 싸우는 중이란다. 하람이는 그것을 내게 주며 이렇게 물었다. 엄마, 왜 나는 이게 함정 같지?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해당 사건을 바로 학교 측에 보고했고 윤정은 접근 제한 요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민수는 예상대로 내가 아이를 이용한다며 나를 아이의 무기로 만든다며 문자로 공격했다. 전형적인 투사 행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유혹에 휘말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하람이를 더욱 꼭 껴안았다. 매일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 무서운지, 무엇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지. 그는 질문을 했고 나는 정직하게 답했다. 과장하지도 거짓 위로도 없이. 재판 전날 밤 하람이는 잠들지 못했다. 내 옆에 누워 조용히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판사님이 내 말 안 믿으시면 어떡해? 나는 몸을 돌려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말했다. 진실은 크지 않아도 진짜야.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만 하면 돼. 그걸로 충분해. 하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손을 꼭 잡았다. 평소보다 더 세게, 더 오래.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나는 네이비 드레스에 간단한 귀걸이를 하고 하람이는 다림질된 교복 셔츠에 가장 좋아하는 빨간 운동화를 신었다. 그 운동화를 신으면 용기가 난다고 했으니까. 법원 앞에서 윤정이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를 맞이했다. 민수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차콜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밖에서 서성이며 옆에는 영숙 씨와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아마 변호사였을 것이다. 민수는 나를 한번 쳐다보았고 나는 그 시선을 무시했다. 우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가 서명하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하람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정말 괜찮겠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비됐어.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실이 단지 서류 위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벽은 여전히 베이지색이었고 의자는 딱딱했으며 어디선가 종이와 오래된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그 냄새도 차가움도 아닌 정적이었다. 판사가 입장하기 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그 무겁고도 고요한 순간.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조차 커 보이고 내 심장 뛰는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고요함. 하람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아 흔들렸지만 눈빛만큼은 담담하고 굳건해 보였다. 무릎 위에는 우리가 함께 준비한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고 새하얀 셔츠 아래로 빨간 운동화가 살짝 보였다. 나는 그 아이가 얼마나 손을 세게 쥐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반대편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고 딱 맞는 정장을 입고 딱 맞게 연습한 표정을 지으며 의연한 척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하람이를 한번 바라보았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렸다. 그 뒤편에는 영숙 씨가 있었다. 입술을 다문 채로 주변을 살피며 마치 자신이 평가받는 자리라도 되는 양 긴장한 눈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침내 판사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그는
서류철을 내려다보며 사건 번호와 우리 이름들을 확인했고 눈길 한 번 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는 웃지 않았고 웃을 필요도 없었다. 절차적인 서두가 끝난 후 먼저 민수 쪽 변호사가 일어섰다. 말끔하게 정돈된 말투로 자신 있게 진술을 시작한 그녀는 내가 이미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를 반복했다. 민수 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일관된 일상과 건강한 루틴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람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으며 공동 양육을 통해 아이에게 균형 있는 삶을 제공하길 원합니다. 진심, 균형, 일관성 같은 단어들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아이 생일에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다. 아이가 아토피로 고생할 때 병원에 데려간 적도 없고 하람이가 아직도 혼자 자기 무서워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이를 악물고 그 말들이 내 심장에 박히지 않도록 정신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 다음은 우리의 차례였다. 윤정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단하면서도 정돈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희는 전적인 양육권과 법적 보호권을 요청합니다. 민수 씨가 아이에게 보낸 메시지를 포함해 매우 우려스러운 정황 증거들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판사의 이마가 살짝 움직였다. 아이에게 보낸 메시지라고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 판사님.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가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적 속에서 판사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괜찮겠니, 아가? 하람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아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떨림 속에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판사는 손짓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하람이는 노트를 꼭 쥐고 앞걸음을 내디뎠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나는 그 아이가 인생에서 가장 큰 걸음을 딛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람이는 판사 앞에 서서 노트를 펴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빠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보낸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읽었고 판사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윤정이 증거 서류를 법정 직원에게 건넸고 판사는 인쇄된 스크린샷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람이는 조심스럽게 그중 한 문장을 읽었다. 그 애랑 끝나고 나면 진짜 인생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건 저에 대해 한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날숨이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고 영숙 씨는 자리에서 몸을 움찔하며 창백해졌다. 민수의 변호사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반쯤 벌린 채 얼어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는 책상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턱을 꽉 다문 채 무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하람이는 계속해서 읽었다. 걔는 엄마 닮아서 맨날 울어대. 쓸모없어. 그런 다음 다시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매일 울지 않아요. 엄마는 강해요. 제가 무서울 때 옆에 있어줘요. 그리고 저는 쓸모없지 않아요. 그 순간 법정은 숨을 멈춘 듯 조용했다. 판사는 두 손을 포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하람아.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단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하람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저는 문제가 되는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돌아와 내 옆에 앉았고
나는 그를 꼭 끌어안았다. 넌 정말 잘했어. 나는 속삭였고 그 아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수 씨, 이 메시지들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가 입을 열려던 찰나 그의 변호사가 황급히 손을 들어 중재했다. 잠시 휴정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충분히 받습니다. 법원의 최우선 책임은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와 증언,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놀라운 정직함을 바탕으로 저는 전적인 양육권과 법적 보호권을 어머니에게 부여합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수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자신의 말에 의해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었다. 영숙 씨는 판결문이 낭독되기도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그녀의 바나나빵 같은 위선적인 미소도 그와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하람이는 내 손을 꼭 잡더니 속삭였다. 이제 팬케이크 먹으러 가도 돼?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럼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법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람이는 차창을 열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쳐 지나가게 했고 나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하루 중 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우리에게 평범한 삶이 다시 시작되는 첫 페이지였다. 그는 단지 9살이었다. 그런데도 방금 전까지 법정 한가운데에서 아버지의 가장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증언대 위에 섰을 때보다 지금 차 안에서 웃으며 바람을 느끼는 이 아이가 훨씬 더 강해 보였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길가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렀다. 팬케이크를 팔고 늘 음악이 흐르며 커피 향이 그득한 그 식당. 하람이는 휘핑크림과 초콜릿 칩이 올라간 팬케이크를 시켰고 나는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이를 바라보았다. 포크 대신 숟가락처럼 들고 팬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시럽병을 눌렀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에 웃음을 터뜨리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평온해 보이는 그 눈빛. 그는 중간에 입안 가득 팬케이크를 넣은 채 묻기도 했다. 나 잘했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잘했지. 아니, 너무너무 잘했어. 너는 진실을 말했어. 그건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일이야. 하람이는 배시시 웃더니 다시 팬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다.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인정받은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상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정의의 선언이자 자기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이었고 한 아이의 존엄이 회복된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한 엄마의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최종 판결문은 그로부터 2주 후 도착했다. 양육권 전면 승소. 내게 하람이의 전적인 물리적, 법적 보호권이 부여되었고 민수에게는 가정 상담사와의 재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감독해 제한된 면접만이 허용되었다. 현실적으로는 그가 당분간, 아니 어쩌면 영원히 하람이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항소도 항의도 없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변호사는 그와의 관계를 끊었고 영숙 씨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그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새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문만 남았다.
아마 그것이 비겁한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들은 떠난다. 마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부순 삶의 잔해 위에 또 다른 거짓을 세운다. 처음 몇 주는 나는 계속해서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올까봐 기다렸다. 민수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 모든 걸 뒤집으려 하지 않을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유지되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람이가 다시 살아났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화려한 색과 상상력으로 가득한 만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나를 주인공으로 그려놓기도 했다. 와플과 진실로 세상을 구하는 망토 입은 엄마 히어로. 나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마치 박물관에 걸릴 만한 작품처럼. 그는 밤마다 편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 더 이상 새벽에 악몽을 꾸며 내 침대로 몰래 들어오지 않았다. 웃는 횟수가 많아졌고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우주에 대한 질문, 공룡은 배꼽이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 심지어는 해파리는 심장이 있냐는 엉뚱한 이야기까지. 그의 눈빛 속에는 다시 빛이 생겼고 그의 말투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리고 나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얕고 끊기는 숨이 아니라 가슴 깊이 들이쉬는 진짜 숨. 나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받기 시작했고 작업 시간도 조절하며 생활의 여유를 찾았다. 법률 비용과 상담 치료비로 나가던 돈 대신 이제는 축구화와 피아노 수업을 위한 적금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나는 동네 북클럽에도 가입했다. 특별할 건 없었다. 나처럼 지친 엄마들이 모여 서로의 회복을 조용히 응원해주는 그런 모임. 그 안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오래 침묵 속에서 싸워왔는지를 처음으로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민수 씨, 아직도 미워해요? 혹시 그가 다시 나타나면 다시 법정에 서실 건가요?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한다. 아니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럴 공간이 내 안에 없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증오가 아니라 슬픔이다. 하람이가 가질 수도 있었던 아버지를 끝내 가지지 못했다는 슬픔. 누군가의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끝내 통제와 조작을 택했다는 안타까움. 아마 민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진짜 사랑을 받는 법, 조건 없는 애정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다. 나는 하람이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던 그날, 그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나는 아직도 그날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것이 극적인 승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 인생을 가른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어린 소년의 진심이 단순히 어른들의 말장난을 무너뜨리고 단단한 벽을 깨뜨리는 것을 나는 내 두 눈으로 보았다. 하람이가 판사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열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던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어른들은 더 이상 작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진술이 아니라 세상이 어린이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이어온 조용한 침묵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하람이는 더 이상 무너지는 가정의 그늘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지 않았다. 그는 빛나는 목소리로 세상에 말했다. 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나는 보호받아야 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 말을 들었다. 누군가 나에게 민수가 걔를 데려가서
억울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웃으며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개를 데려갔고 나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는지 뻔하죠. 민수는 순종적이고 깨끗한 무언가를 원했다. 말을 잘 듣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쇼윈도에 걸어둘 수 있는 안정된 무언가. 그는 개를 챙겨갔다. 그리고 아이를 놓고 갔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원했다. 울고 웃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솔직한 아이. 그 아이는 내가 살려야 할 이유였고 내가 지켜야 할 진실이었고 내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람이는 이제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안다. 사랑은 울음을 멈췄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울 때 안아주는 것이라는 걸 그는 체험으로 배웠다. 그 아이는 약함이 결코 약점이 아니며 부드러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힘이 된다는 걸 안다. 그 법정은 단지 한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가 세상을 향해 첫 발언을 던진 무대였고 한 여성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리였으며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었다. 이제 하람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조용할지언정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쥐고 있다.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아이와 함께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작은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 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적은 번쩍이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면 나는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이 지워졌다고 느껴질 때,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약하고 너무 문제라고 느껴질 때 절대 잊지 마세요. 진실은 작아도 반드시 도달합니다. 사랑은 조용해도 절대로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는 가장 작고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하람이처럼, 그리고 당신처럼. 민수는 개를 데려갔다. 그는 그게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무조건 따르고 귀찮게 굴지 않는 존재를 얻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얻었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매일 아침 그의 질문을 듣고 매일 저녁 그의 웃음을 보며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긴 사람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내 아이는 이제 진실을 말할 줄 알고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 어떤 판결문보다 강력하다.